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피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성문 앞 우물리 곁에 서 있는 보리수. 나는 그 그늘 아래 단꿈을 꾸었네. 가지에 희망의 말 새겨놓고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찾아온 나무 밑. 이렇게 시작되는 노랫말이 기억되시지요? 아시겠지만 이 가사는 독일 시인 빌헬름 밀러의 겨울 나그네라는 시에 슈베르트가 곡을 붙인 연가곡집 중에 제5곡 보리수 더 린덴바움에 나오는 것입니다. 슈베르트가 죽기 1년 전에 거의 나이 30세에 작곡한 곡으로 동료로 개사 번역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애창되기도 했던 노래이죠. 소박하고 간결한 음률에 평온함과 우수가 함께 깃들어 있으면서도 이 나무 아래로 와서 안식을 찾으라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도 하여서 묘한 위로와 공감을 불러오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슈베르트의 가곡에 나오는 이 나무 이름 보리수는 석가모니가 그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나무는 바로 피나무입니다. 원래 보리수는 아열대 식물이므로 우리나라 기후에는 잘 자라지 않으니 사찰에서는 보리수와 잎이 좀 비슷해 보이고 열매가 단단해서 염주를 만들 수도 있는 피나무나 보리자나무, 염주나무 혹은 찰피나무 등을 대신 심어놓고는 보리수라고 불렀다지요. 이런 결과로 슈베르트의 더 린덴바움도 보리수라는 엉뚱한 번역이 생긴 것으로도 보입니다. 피나무로서는 황당한 일이 생긴 것이죠. 석가모니와 연관된 보리수는 고무나무 일종인 상록교목으로 원래 이름은 아수바타 또는 피팔라라고 한답니다. 이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기에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음의 나무라는 의미를 가진 보디 브리쿠샤라고도 했는데 이를 한자어로 음력하여서 보리에 수를 붙인 보리수로 불리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보리수가 아니라 보리수 나무라는 이름의 나무도 있는데요. 키가 2 내지 3m에 낙엽이 지며 해까지를 보면 은백색 비늘털이 촘촘하고 가지 끝에 긴 가시가 나기도 하며 가을에는 새콤달콤한 맛에 작고 둥근 붉은 열매가 달리는 나무입니다. 또 이름이 비슷한 피나물이라는 여러 해 살이 풀도 있답니다.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피 같은 유액이 나오기도 하지요. 피나무과인 피나무의 속명 틸리아는 라틴어로 날개를 뜻하는 틸론에서 왔다고 하며 날개 같은 포가 꽃자루에 있음을 의미한다지요. 종소명 아모렌시스는 러시아 아모르 지역이 원산지임을 나타냅니다. 한편 속명 틸리아는 그리스 말에서 나무 껍질의 섬유를 의미하는 틸로스에서 왔다고도 합니다. 영어 추천명인 아무린든이나 혹은 베스우드도 껍질이란 뜻을 포함하므로 피나무는 일단 껍질로 대표되는 나무라고 할 만합니다. 피나무란 우리나라 이름은 한자 피를 따서 피목이 되고 여기서 피나무란 말이 생겨났다고도 하며 나무 껍질이 유용한 나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붙여진 듯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피나무를 단목으로 불린 것으로 보아서 중국명을 차용한 것은 아닌 듯도 합니다. 우리나라 어원사전에서는 피와 나무가 결합 피나무가 되고 이것이 피남우로 다시 피나무로 변했다고도 추정합니다. 가목, 보제수 등 이런 여러 이름들도 등장합니다. 유명한 식물학자 린네의 성도 피나무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지요. 피나무는 특히 독일인이 사랑하고 신성시까지 하는 나무로 가로수로도 즐겨 심어졌으며 7월이면 린덴데이라고 해서 피나무 꽃으로 차를 만들어 마시는 풍습이 있답니다. 조선 왕조실록 연산 48권에서 단목 50가지를 수송하여서 진상토록 하라는 취지의 말이 나온다고 하며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였던 상자도 피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피나무는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팔방미인처럼 널리 활용하여 왔던 소중한 우리 나무의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시인 김재황은 피나무라는 시에서 산등만 올라서도 하늘 키 닿는 환영, 심장형 잎사귀는 기쁜 듯 더욱 그리운 지난 날을 꿈꾼다. 껍질을 벗기고서 엮어가는 구원의 밧줄, 마지막 목숨까지 남김없이 주고 나면
똑바로 그런 자국만 떡살 속에 남는다. 꽃피어 향기롭고 꽃지어 남기는 인슐. 살았어도 죽었어도 별빛처럼 반짝이며 모피목 고운 영혼이 차 한 잔을 따른다라고 피나무의 특징을 잘 노래하였습니다. 피나무 종류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깊은 산계곡 산허리 아래 땅이 기름지고 토심이 깊으며 배수가 좋은 곳에서 잘 자라며 내한성, 내음성, 환경 적응력 등도 강한 편입니다. 오대산, 개방산, 설악산, 오색계곡 등에서도 집락으로 관찰된다는군요. 자생지에서는 참나무류, 다름나무, 박달나무류와 함께 자라고 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염주 모양의 열매를 맺으며 수액이 나오는 선점이 있고 꽃받침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 꽃자루에는 큰 포가 있죠. 꽃차례가 다소 기형인데 꽃차례 자루 위로 꽃과 같은 색의 포가 달리고 이 포는 꽃가루 바지를 거쳐서 종자가 여물 때까지 달려 있음이 특이합니다. 세계적으로 약 30여 종이 분포하고 있고 한 나무 안에서도 잎 크기에서 심한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틀의 유무와 열매 모양 등에서도 변이나 중간 형태가 많아서 중간의 구분을 어렵게도 합니다.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 따르면 피나무 속에는 정명만도 20개인가가 되고 한국에도 9종인가가 있다는데 선피나무, 계엄주나무, 옹기나무, 연밥피나무 등 한국에만 자생하여서 해외 반출에서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가로수, 녹음수, 사찰조경, 풍치수, 목재, 섬유, 밀원식물, 약재 등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경제수종이며 부가가치가 높아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자라고 휘지 않으며 특히 속껍질은 질기고 부드러워서 밧줄 제조, 섬유 재료나 음항이나 망태기로 목재는 결이 곱고 연하고 나이테도 뚜렷하지 않으며 가볍고 잘 마르고 뒤틀림도 적으므로 가구, 집기류, 함지박, 상재료나 조각재료로 특히 울릉도의 선피나무는 바둑판으로도 유명합니다. 나무 껍질로는 지붕을 잇기도 하였고 줄기 껍질에 달인 물은 골수염, 신장염, 거친 피부에도 좋다고 합니다. 달콤한 향기의 꽃은 아카시 나무를 대체할 만한 최고급 미론이고 향료이기도 하며 발산작용이 강해서 화병의 치료제로서 또한 정류 성분과 점액질이 많으므로 그늘에 말려서 발한 해열제로 쓰거나 진해 그다음 진통진정제로도 쓰이며 헬리코박터 억제 성분도 있어서 위염에도 좋다고 합니다. 끓여서는 차로 이용하기도 하며 열매는 콩알처럼 둥글둥글해서 염주 재료로도 유용하답니다. 피나무의 꽃말은 부부의 애라고 합니다. 제우스에게 감동을 준 노부부 필레몬 할아버지와 바쿠스 할머니가 같은 일시에 죽어서 참나무와 피나무로 환생하여 프리지아 언덕에 서로 기대어 선 채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었다는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합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는 피나무를 연인의 이름을 새겨 넣는 나무라고도 하였지요. 피나무는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꽃가루바지나 종자의 싹티움, 심지어 삽목 번식에서도 매우 까다로움을 드러낸답니다. 개화기가 여름 장마와 겹치기도 하고 해거리도 심해서 건강한 종자 생산도 어렵지만은 자연 상태에서는 종자 발화율도 10% 이하라지요. 그래도 종자 포편이 프로펠러 역할을 하므로 약점이 좀 보완되기는 합니다. 이러함에도 남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어 온 것이 피나무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뛰어나고 쓰임새가 많았기에 무절제한 욕심을 억누르지 못해서 남버리라는 결과를 불러왔으며 공생을 바라는 피나무의 선한 마음을 짓밟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준 나무를 철저히 유린하였지요. 그래야 대부분의 피나무는 큰 나무로 수명을 누릴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개체수의 많은 감소로 유전적 퇴화까지도 가져왔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지난날을 후회하면서 피나무 줄기 끝에 생긴 눈을 이용한 소위 조직 배양 방법까지 동원하여서 묘목 생산을 위해서 요란을 떨고 있다지요. 있을 때 자라지라는 평범한 진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태생적 이타성으로까지 보이게 하는 피나무의 공생을 향한 생존 전략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 함일까요?
어느 저명한 생물학자가 이르기를 생물계에서는 마음씨 좋은 녀석이 1등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사람도 자연계에서 착취자로만 머문다면 자신도 마침내 절멸할 것이며 피나무처럼 이타적 공생을 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생명 보존에 안정적일 것임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피나무는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끌어주는 나무입니다.